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주 친한 친구에게, 혹은 오랫동안 함께한 동료에게, 아니면 매일 얼굴을 보는 가족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어느 날 전혀 엉뚱한 곳에서 돌아오는 경험 말입니다. 오, 내가 그 얘기를 언제 저 사람한테 했지? 싶은데 알고 보면 내가 믿었던 단 한 사람한테만 했던 이야기인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은 돌고 돈다. 그냥 어른들이 만들어낸 격언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수많은 배신과 상처를 목격한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남긴 경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래된 친구, 같이 밥 먹는 직장 동료, 매일 카톡을 주고받는 지인, 혹은 형제자매, 심지어 배우자까지. 그 사람들을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입 조심하세요가 아닙니다. 왜 사람은 말하고 싶어 하는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숨겨야 할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저는 믿었던 친구한테 뒤통수를 맞았어요. 오래된 직장 동료가 제 약점을 상사한테 고자질했어요. 형제한테 했던 말이 온 가족에게 퍼져서 명절을 망쳤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했다는 겁니다. 길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한테 당한 게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한테 당한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더 깊은 겁니다. 낯선 사람한테 사기당하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면 억울함을 넘어서 인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때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제 속사정을 털어놓았다가 그게 돌아 제 발목을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구나. 오늘은 그 경험과 그 이후 제가 공부하고 수집한 수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네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할까요? 알면서도 왜 말하는 걸까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왜 자꾸 입이 근질근질한 걸까요? 이걸 이해해야 진짜로 조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간은 원래 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동물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도구는 바로 소통입니다. 말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말을 통해 위험을 경고하고, 말을 통해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에 보상을 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뇌는 그 정보가 말해도 되는 정보인지 말해서는 안 되는 정보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했다는 사실 자체에 보상을 주는 겁니다. 즉, 비밀을 털어놓을 때도 뇌는 똑같이 기분 좋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말하게 되는 생물학적인 이유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다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그 충동을 의식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약점을 드러내야 친해진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힘든 이야기, 내 약점, 내 부끄러운 비밀을 털어놓았더니 그 사람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경험 말입니다. 맞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먼저 약점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건 신뢰가 충분히 쌓인 관계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먼저 약점을 드러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약점도 있어. 이런 부끄러운 일도 있었어. 라고 먼저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을 끌어당기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때로는 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내 약점을 공유받은 상대방이 그 정보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선의로 받았더라도 그 정보가 다른 관계 속에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친밀감은 약점을 빠르게 공유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과 행동의 축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압박감입니다. 이건 특히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오랫동안 살다 보면 속에 쌓이는 것들이 생깁니다. 억울한 일, 분한 일, 서러운 일, 두려운 일. 이걸 혼자 안고 있으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상대를 잘못 고를 때 발생합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강할수록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하기도 전에 그 압박감이 먼저 입을 열어버립니다. 감정을 쏟아냄으로써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끼는 건데 문제는 그 안도감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치러야 할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압박감이 강할수록 그 이야기는 더 위험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밀, 특히 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가장 극단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무거운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혹은 내 자신이 어떤 일에 연루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인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경우, 혹은 직장에서 내가 목격한 불법적인 일,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관련된 법적 문제, 혹은 나 자신의 과거 중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아무에게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진짜로 믿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신뢰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오늘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일지 몰라도 3년 후에 그 친구와 내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친구가 과거에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보는 무기가 됩니다. 나를 향해 겨눠진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업 파트너끼리 결별하면서 과거에 나눈 대화가 법정에서 증거로 등장하는 일. 가까운 지인이 상대방의 약점을 협박의 수단으로 쓰는 일. 이건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밀, 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도 절대로 공유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상대방도 그 비밀의 공범이 됩니다. 그리고 공범은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탈하면서 나를 방패막이로 쓸 수도 있습니다. 비밀은 혼자 안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안에서 나오는 확인 욕구, 나 싫어해라는 질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법적인 문제보다 훨씬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어. 요즘 나한테 좀 서운한 거 있어? 솔직하게 말해줘. 나 요즘 이 사람한테 미움받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표면적으로는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말들이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들은 본질적으로 불안에서 나오는 확인 욕구입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괜찮아, 나는 너 좋아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내가 그 관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관계에서 불안을 드러내는 것은 때로 역효과를 낳습니다. 특히 아직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관계 혹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그 관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그것을 활용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없으면 힘들어하겠구나라고 느끼면 그 관계에서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도권이 넘어간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되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 번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꺼낼 때입니다. 나 요즘 A한테 미움받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이 말을 들은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 A에게 돌아갑니다. 아, B가 너한테 서운한 거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B한테 오해를 샀구나가 아니라 B가 나를 두고 다른 사람한테 뒷이야기를 했구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관계를 회복하려고 꺼낸 말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불안은 느껴도 됩니다. 그 불안을 혼자 삭히는 것도 힘든 일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언어화해서 주변에 퍼뜨리는 순간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확인 질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 마음가짐이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처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험담과 뒷담화입니다. 이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험담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뇌는 정보를 공유할 때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험담은 일반 정보보다 훨씬 강한 쾌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험담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복맨 형성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있잖아. 사실 이래서 문제야. 이 말을 하는 순간 나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같은 편이 됩니다. 공동의 적을 만들어 유대감을 강화하는 원초적인 집단 본능입니다. 그래서 험담은 그 순간 굉장히 강한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가 되면서 나와 상대방이 특별한 관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험담으로 만들어진 친밀감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내가 A 이야기를 B에게 했다면 B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A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구나.
그러면 언젠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수도 있겠네. 즉, 험담은 단기적으로 친밀감을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험담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이건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정보는 왜곡되고 증폭됩니다. 내가 A가 요즘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 했던 말이 돌아 A에게 완전히 망했대가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B가 직장에서 좀 어렵다더라고 했던 말이 B가 곧 잘릴 것 같다던 데가 되어 B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나는 험담꾼이 됩니다. 그리고 험담꾼이라는 딱지는 한번 붙으면 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험담을 들어주던 사람이 어느 날 내 편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순간 내가 했던 모든 험담은 그 사람의 손에 쥔 카드가 됩니다. 저 사람이 언젠가 당신 이야기도 이렇게 하더라. 이 한마디는 끝입니다. 험담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흐릿해져도 들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선명하게 남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서러운 일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험담으로 풀려고 하면 나중에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억울하고 비난 감정은 글로 쓰세요. 일기로 쓰세요. 혼자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으세요. 그러나 주변 사람에게 험담으로 털어놓는 것은 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뇌관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랑, 특히 자식 자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앞에 세 가지보다 훨씬 일상적이고 그래서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면 세상 모든 부모가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 모임에 나갔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어. 연봉이 얼마냐면 우리 아이 이번 시험에서 전국 상위 몇 %래. 우리 며느리가 정말 예쁘고 능력 있어. 집안도 좋고.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솔직히 반갑고 기쁜 마음보다 묘한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내 자식은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우리 애는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나는 저런 며느리가 없는데,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주변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상대방이 잘 되면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건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성이 좋은 분들도 이 감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자동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랑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랑을 들어야 하는 상대방은 조금씩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지만 계속되면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돌아올 때는 어떤 형태로 돌아올까요? 많은 경우 그 자랑은 질투와 함께 돌아옵니다. 잘난 척한다. 자식 자랑밖에 할 줄 모른다. 옆에 있으면 숨 막힌다는 말들이 뒤에서 나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자랑을 들었던 사람들이 때로 나의 자식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는 순간 이상하게 기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억눌렸던 박탈감이 표출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잘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반응은 조용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도움을 준 모든 인연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자랑과 자부심은 다릅니다. 자부심은 내 안에서 조용히 빛나는 것입니다. 자랑은 그것을 밖으로 내뿜어 상대방과 비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러나 자랑은 조심하세요. 그리고 특히 자식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식의 학교, 직장, 연봉, 결혼 상대, 사는 동네,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은 단순한 자랑의 소재가 아닙니다. 이 정보들은 누군가의 손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집 자식이 그 회사 다닌다던데 집안 형편이 좋아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정보는 어디로든 흘러갑니다. 자식의 이야기는 자식이 스스로 알릴 때까지 부모가 먼저 퍼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야 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오늘 이야기가 너무 어둡게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오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부심을 갖되 운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세요. 진짜로 성숙한 어른은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그 성취에 운이 작용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간 건 얘가 열심히 한 것도 맞지만 우리 가정 환경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이기도 해.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운도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랑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인들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취와 자식의 성취 모두 순전히 내 노력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환경의 도움이 있었고, 때의 도움이 있었고, 운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래도록 사랑받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려는 자세를 놓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알아.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이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살아온 경험이 많고 그 경험에서 쌓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보다 자신에게 배우려 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마음을 엽니다. 20대 젊은 직원에게도 요즘 세대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아이한테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모든 걸 다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얼마나 넓고 복잡한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놓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머물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존경을 얻는 사람이 되세요. 세상에는 말로 존경을 얻으려는 사람과 침묵으로 존경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존경을 얻으려는 사람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을 늘어놓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잠시 멈추는 순간 존경도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존경을 얻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무게를 가집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증명이 되는 사람. 험담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꺼내면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자신이 틀렸을 때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 위아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진솔함이 그를 단순한 CEO가 아닌 시대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세요. 그 대신 행동을 늘리세요. 사랑을 줄이세요. 그 대신 감사를 늘리세요. 험담을 줄이세요. 그 대신 칭찬을 늘리세요.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말하고 싶어 하는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말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취약성을 노출함으로써 친밀감을 얻으려 하며 속에 쌓인 것들을 털어놓음으로써 압박감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